재밌네 진짜. 자, 내용 봅시다. 4페이지. 응? 여기가 아닐걸? 공부하기 싫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김소월의 먼 후일 있어요. 김소월은 뭐하는 시인이었어요? 민요조. 자, 이제 기억을 해야죠. 자, 이 정도는 기억해놓고 시작합시다. 왼쪽 선문보가 나타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면 먼 훗날 띄고 당신이 띄고 찾으시면 해서 선문보 되죠. 이게 슬래시 쳐가지고 표시해주세요. 선문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기 싫어 죽겠어 그래요. 자, 이제 찾으시면이라는 거는 가정법에 해당해요. 실제로 찾았다는 게 아니라 찾으면이라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써놓고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화자의 소망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한테 잊었다고 말하겠다고 따옴표를 넣어서 얘기해준 거예요. 잊었노라.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자, 벌써 잊었냐고 나무란다. 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가정법이죠. 그렇다면 무척 그리도가 잊었노라. 그리워하다가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다가 지금 그리워한다라는 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어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화자의 주된 정서가 그리움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뭐가 믿기지 않았을까요? 헤어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설명하는 거죠. 헤어짐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자, 사실은 오늘도 안 있고 어제도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먼 훗날에 그때에 잊었노라. 결국에는 지금 잊을 수 없어서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잊을 거다라는 결국에는 안 잊겠다, 못 잊는다는 걸 반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맨 마지막 줄에다가 반어법이라고 써주고요. 반어법을 통해서 뭘 강조한 거예요? 그리움을, 사랑을 본다고 하죠. 가정법이랑 반어법, 그리고 잊었노라 하면서 지금 반복법도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법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 떠나가는 게 남자고요. 기다리는 부분이 여자예요. 그러면 여성적 어조로 나타났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김소월은 실제로 여자가 아니지만 여성적 어조로 나타냅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별로 없다. 그렇죠? 뭔가 이별하는 거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있는 문제 4개 풀어보세요. 은근히 귀찮게 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얘가? 말한 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라고 했으니까 화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경험치와 부드러운 어조가 드러난대요. 잊었노라 이거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이라고 얘기한 것들 전부 다 얘기하면 경험치 맞고,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도 맞겠다. 그리고 3번에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용 형성 잊었노라 반복되는 걸로 동일한 시어 반복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4번에 공감각적 심상이 없죠. 여기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하나도 없으니까 공감각적 심상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답이 4번이고요. 5번 보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찾으시면 나무라면이라는 걸로 가정한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2번 보시면은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잊었노라라고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잊었다는 걸로 반대로 내가 잊지 못했다라는 그림을 강조하는 거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구체적인 의미를 관념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뭘 의미를 해요? 자, 보통 우리 그거 배웠었죠. 관념적인
간접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를 배웠었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간접적인 의미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사물화시켰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간접화시켰다는 걸 보이는 걸 없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을 희화화했다라는 거는 자 웃기게 만들었어요 얘기인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치 역설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그 화자의 본래 의도가 본래 의도를 독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자 쉽게 파악하지 않고 함축적 의미로 표현했죠. 그런 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에 이 시를 다르게 강사가 학생끼리 골라먹은 것은 경수가 당신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어. 자, 원망은 나타나지 않죠. 그치? 굳이 원망을 했다면 누가 했을까? 나무라면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화자를 원망하는 게 맞겠죠. 그치? 그리고 찬열이가 당신은 화자가 자신을 잊어버린 줄 알고 선망하고 있어. 자, 그건 아니죠. 상관없는 얘기고. 그치? 3번 종이 보면은 당신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애상적이다, 슬픈 분위기를 형성한다. 맞겠죠? 그쵸? 확인하면 되겠고, 세윤이 찾으시면 나무라면이라는 표현을 볼 때 화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죠? 다른 법이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종인이랑 세윤이가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몇 개 골랐어요? 자, 4번에 이 시의 의미를 형성하는 요소끼리 묶은 것은 의태어 없고요. 같은 심상 반복, 같은 언어를 반복하게 했지만 실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 일정한 시어 반복이 맞을 거고 일정한 음보 반복한 게 의미를 형성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C, D가 맞을 겁니다. 첫 연을 마지막에 반복한 걸 뭐라 불러? 수미상반이라고 불러요. 문제 보시면 백석의 고향 나옵니다. 고향은 백석이라는 사람은 향토적 시어랑 뭐랑 관련 있어요? 향토적 시어 그리고 가족이랑 관련이 있고 일제강점기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도 나타나죠. 평안도 사투리. 자, 내용 봅니다.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누워서 그래서 북한이란 데가 함경도의 다른 이름인데 여기 알아누웠다는 걸로 북한이 자기 집은 아닌가 보다. 그쵸? 근데 거기 알아누웠대요. 그러면 타지에서 혼자 아픈 상황이다로 이해할 수 있겠네. 혼자 아픈데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다. 자, 의원이란 자기 뭐 붙여준 사람 만났는데 의원은 열애와 같은 상을 자 열애는 뭐 얘기하는 거요? 석가열애라고 부처님 얘기하는 거겠죠? 부처님 같은 상이라는 건 어떤 얼굴? 인자한 모습 그쵸? 다시 말해서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간고의 수염을 들이워서 자 삼국지 간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호의 수염을 들이웠다는 건 너그럽고 푸근하다 그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상 같은데 자 의원은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두 줄은 의원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신상 같다는 걸로 신비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상 같은 데에다가 신비로움이라고 써주세요. 신비로운데 여기다가 두 줄 엮어서 의원의 외양을 묘사함이라고 써주세요. 그러고 나서 새끼손도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내고 짚더니 물뜬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자, 이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너 고향 어디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같은 고향이면 친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전통적인 인간관계 형성에서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시 고향이라 한다. 자,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이라는 건 이거를 화자가 정주라고 얘기했더니 의원이 대답한 거죠. 그러면 아무개시 고향
의원이 아는 사람이랑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 계실 아느냐 한즉 이거는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방금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고 시험을 쓴다. 그래서 막역지간이라고 한다는 거는 매우 친한 사이, 절친한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이 나도 그 사람 알아, 너도 알아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아는 사람이 같은 거지. 아는 사람이 같은 걸로 친근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자, 화자에게는 아무개 씨가 아버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이제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촉각적 신상이 나타나면서 고향의 정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자, 고향에 대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풀어보세요.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래요. 1번 보니까 감각적 신상을 활용했대. 어떤 감각적 신상? 촉각적 신상 드러나면서 그걸로 정서를 심화하고 있어요. 어떤 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의 정을 느낌. 그러니까 정이 고향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번 대화 형식의 서사적 구조래요. 물어보니 대답한 즉이라고 계속했죠. 그러니까 대화하게 맞는 거고. 그리고 3번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고 있대요. 자, 의원은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열애 같은 상이랑 관공의 수염이랑 어느 나라 신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묘사했다. 외향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4번에 다정다감한 어조를 통해 고향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다정다감한 어조는 막역지간이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넌주시 웃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말하는
수가 다정다감하다라는 거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 보면은 이 시의 처음과 끝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배열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거 서사적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이랑 끝이 같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수미상관의 구조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다음에 이 시의 화자가 쓴 일기라고 할 때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냈어요. 자,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일기 형식으로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병이 나서 앓고 있었는데 1번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홀로 아픈 몸으로 있자니 외로웠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줄에 해당하죠.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거랑 맞는 거야. 나는 북한에 혼자 아령 누워서 외국인이랑 맞는 거지. 그리고 2번 보니까 진맥을 받으려 만난 의원은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같이 신비로운 인상을 주었다. 자, 그래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는데 그 사람이 신성 같은 데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3번 보니까 의원은 나에게 고향을 물었는데 평안도 정주라 했더니 미소를 지었다. 자, 구체적 지명 나타나죠. 평안도 정주라는 그 고향을 물었는데 정주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까닭을 물으니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아무개씨와 막역지간이라고 하였다. 자, 아무개씨랑 친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는 거는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아버지의 친구니까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겠다. 그쵸? 그러고 나서 아픈 와중에도 고향을 아는 분을 만나니 반가웠다. 의원은 웃는 얼굴로 맥을 짚었는데 그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손길의 고향과 가족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이 문제죠. 타지에서 지내야 하는 현실이 세상 서럽게 느껴졌다. 자, 이 시 안에 서러움은 나타나지 않죠. 답이 5번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3번에요. 기억에서 미움 중 고기에 해당하는 수여로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면서 고향을 떠나온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로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뭐냐면 의원이지.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될 거고요. 4번 보시면 A에서 이가 말하는 게 동일한 토끼리 아마도 의원이랑 아버지랑 아버지로 섬기는 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아버지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의원이랑 또 누구랑 맞아야 돼?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여기서 평안도 정주, 그리고 아무개씨, 아버지라 섬기는 이 이렇게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두 번째 거 평안도 정주라는 게 지금 고향이고, 그러고 나서 뒷부분 보니까 아무개씨를 아느냐 했던 부분 말하는 사람이 똑같죠? 그리고 이 부분 보니까 아버지라 섬기는 이라 하는 듯 이게 같겠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아주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몸을 비비틀고 난리가 나시겠지? 공방처럼 죽겠지 오늘. 살짝? 동원이 맨날 수업 엄청 열심히 듣는데 오늘따라 진짜 하기 싫은 게 너무 티나. 쌤 같은 거 하기 싫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수능 대비하는 거니까 그치? 해야겠지? 자, 참회록 봅니다. 참회록 윤동주의 시예요. 윤동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윤동주 키워드 자아 성찰, 부끄러움의 시인,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죠? 부끄러움의 시인인 것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자, 참회의 뜻이 뭐예요? 반성. 반성이지.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참회로. 자, 일단 이 사람 또 그렇다라는 거는 스스로 반성하는 걸 좋아하니 또 자아성찰의 이야기겠다. 그쵸? 내용 볼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 파란 녹이 꼈대요. 구리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속에, 거울이 예쁜 거울 아니고 녹이 쓸어 있는 거울이라네.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라지도 될까? 자, 내용을 보아하니 여기까지 보니까 어느 왕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조선이 망한 것에 대한, 지금 식민지화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그쵸?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란 녹이 낀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국이 쇠망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구리 거울 속에, 구리 거울은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족, 즉 멸망한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유물이라는 건 지금 나라가 망했으므로 내가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망한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은 이다지도 욕될까 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지도 욕될까 이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인식이라고 해서 마지막 줄. 그러면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해서 글을 한 줄만 써서 참회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윗부분에서는 지금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를 예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하는 거니까 과거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줄로 쓸 거야. 만 24년 1개월을. 자, 이 사람이 24살하고 1년 더 살았나 보다. 25살인가 보다. 그쵸? 사람은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전부를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자, 과거에 기쁠 게 하나도 없었다 했던 거는 무의미한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자, 즐겁다라는 거는 광복이 된 날에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어느 날 광복이 되거든.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록을 써야 한다. 왜 또 자기가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는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시인으로서 나라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걸 부끄러워했으므로.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그때 그 젊은 나이래요. 시를 쓸 때, 이 시를 쓸 때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절망적이고 이제 내가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자, 밤이래요. 지금 일제강점기 현실이니까 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낮이 아니고 어두운 현실을 얘기한 거고,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손바닥이 모자르면 발바닥으로라도 닦을 거래요. 자, 자아성찰을 엄청 열심히 해보자 라는 거지. 치열하게 자아성찰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온다. 자, 운석이라는 건요, 별이 죽은 거죠.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렇다는 건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소멸된 별을 얘기하는 거죠. 별이라는 건 아마 희망일 거야. 근데 희망이 소멸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는 거는 자기를 만나는 거죠. 스스로. 자아성찰한 스스로를 만나는데, 거기서 뒷모양이래. 그래서 뭔가 슬픈 앞모습 아니고 뒷모양인 걸로 나도 쓰러져 간다, 사라져 간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해서 이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오늘은 공부하기 듣기 싫으니까 적당히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요. 오늘 이런 시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갑시다. 오른쪽에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네, 그치? 1번 보니까 이 시의 전기상의 방식으로 알맞는 것 됐어요. 이 시의 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죠. 계절 바뀐 적 없고 공간 바뀐 적 없어. 선경우정이라는 거는 앞에 감정을 나타내고 앞에 경치를 나타내고 뒤에 감정을 나타낸다 이거고, 그치? 그리고 수미상관은 처음이랑 끝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모양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과거 얘기했었고요, 그치? 그리고 중간에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하면서 지금 쓰는 거 얘기했고, 그리고 고백을 했던가 하는 건 이제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꿔볼 건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뒷모양이 나온다로 미래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보면은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보니까 1년에 과거의 역사 속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답이 1번이 될 거고, 2번 보니까 갈등과 고뇌 속에 고뇌를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이 나타난다.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라고 해서 내 과거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를 설명하는 거니까 맞을 거고, 3번에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적극적이 아니지 현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자신에 대해서 참회 반성하고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래서 지나간 잘못을 고백했다. 근데 어떻게 했다? 나는 시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걸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끝없는 성찰로 양심을 실천하려. 자, 열심히 성찰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더 열심히 치열하게 자아 성찰을 해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희생을 통한 화자의 비극적인 삶을 암시하겠다. 내가 무언가 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슬픈 사람의 뒷모양,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기에 A에서 이 중에 기억과 기능이 유사한 것. 자, 이거 시해석 한번 합시다. 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중요한 거는 외딴 하나밖에 없대, 우물이. 그리고 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홀로 아무것도 없는데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물만 있는 데서.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 생각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 거래. 그런 다음에 가만히 들여다볼 거래요. 물이 뭐가 되겠어? 거울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제 반짝반짝해서 비추면서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럼 밑에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로 풍경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물을 통해서 내가 바깥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했어요. 이 사나이라는 거는 자아 성찰하는 자신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스스로 지금 어떻게 써? 객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를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하면서 나와의 내가 거리를 준 거야. 약간 멀리. 근데 그 사람이 밉대. 왜? 똑같은 의미죠. 자아 성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일제감정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너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잘못한 것 같은 거. 그래서 미워져서 돌아갔대. 근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왜? 사실 시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한 거지. 그래서 가엾어진 다음에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자아 성찰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더 시가 있는데 여기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서 찾고 싶은 거는 기억과 유사한 거래요. 불이 거울은 자아 성찰을 하는 매개체였고, 여기서 똑같이 거울처럼 비치는 게 뭐 있었어? 우물이 있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다. 얘도 똑같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 이 시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망국민, 나라가 망한 사람으로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기 위해 쓴 시. 참회록이니까 맞겠죠, 그렇지? 그리고 2번, 어린 시절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나타나진 않죠. 그냥 자아성찰만 나타나니까 답이 2번이 되겠다 했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할 거냐면 6강 갈 거예요.
자, 중간에 잠깐 끊어서 잠깐 쉬었다.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 자, 6번 봅시다. 개념사전은 52페이지 보시면 개념사전에 필요한 문장 성분 갖춰 쓰기 있어요. 자, 주어랑 목적어랑 부사어랑 들어가야 될 때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갖춰 쓰기 보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으면은 뒷문장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죠. 같지 않다면 뒷문장의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번호가 독서실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번호는 독서실에 가서 번호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죠. 이걸 합칠 때 하나의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자, 공사가 시작하는 거는요, 공사를 시작한다, 끝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사가 개통된다, 개통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기에 맞는 주어가 또 있어야 되는 거지. 개통된다에 필요한 거는 무엇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무엇이가 없네. 그럼 여기는 도로 혹은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겠죠. 개통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예시는 생략이 가능하고 밑에 있는 예시는 생략하면 안 되는 예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 두 개를 나눠봤을 때 주어가 같으면 얘는 생략해도 되는데 같지 않으면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밑에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도 스스로가 탐사인 경우 목적어를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하는데 수연이는 부모님께 뭘 드렸는지 써야 되죠. 근데 뭘 드렸는지 쓰지 않고 무엇을 였는데 이상하게 그냥 수연이는 부모님께 드렸다 해버렸어. 이 드렸다에 반드시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이거 예전에 어떻게 배웠어요? 서술어에 자릿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자릿수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죠? 드렸다는 누가 필요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세 가지가 필요하죠. 얘는 세 가지 서술어네.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반드시 무엇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사어 보면 부사어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보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쓰인 경우에는 부사어를 밝혀줘야 한대요. 육환대사는 성진이를 뭘로 삼았다 있어야 되는데 또 무엇으로가 또 없네. 그래서 무엇으로 삼았는지 하는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밑에 제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했겠네. 그렇죠? 그것도 확인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는 불필요한 문장 성분 없애기가 있어요. 아까는 빼지 말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꼭 쓸 필요 없는 거를 빼자는 거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한 문장 안에서 반복되는 어휘는 생략하는 게 좋대요. 문장이 하나일 때가 중요한 거예요. 문장이 두 개 있는 생략하면 안 되죠? 문장이 하나일 때. 그치? 그 학생은 성실한 성품을 지닌 학생이었다. 학생이었다가 이미 있으니 학생이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건 알아. 그러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은 성실한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겹치는 단어도 빼줄 거래요. 같은 의미의 말이 중복되는 거를 삭제해야 되는데 미리 예고한 대로 시험을 보겠어요. 미리가 예고죠. 이런 것도 뭐 있어요? 모래사장 있죠. 모래사장 왜 틀렸어? 모래랑 얘가 모래 줬잖아 한자로. 그래서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이것도 틀렸죠. 왜? 전이 약존자야. 그러니까 한자로 한 번 쓰고 한글로 한 번 쓴 거니까 이걸 빼든 한 개 빼줘야 되는 거죠. 역앞이든 역전이든. 그치?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단어가 이상하니까요. 문장 이상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저기 53페이지 보면요.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문장의 기본이 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된대요. 자, 왜 그러나 밑에 보니까 예시 보니까 어젯밤에 비가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비는 불 수 없고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젯밤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로 만들어야겠지. 그치? 밑에 그의 장점은 착하고 성실하다. 그래요. 자, 성실하다는
서술어가 되면은 장점이 성실한 게 돼버리네. 성실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부사어와 서술어의 것도 있네. 부사어 중에서는 특정한 서술어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다. 자, 결코는 부정적인 서술어인데 그럼 결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니면 일이 아니다라고 바꿔야 되겠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혹은 그냥 결과를 빼고 그것은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코는 부정적인 거랑 합쳐져야 되니까 뒤에 부정을 써주던 아니면 앞에 있는 결코 빼자. 그 중에 하나 해줘야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하면서 라고 했는데 비록도 뭐뭐 할지라도 혹은 뭐뭐지만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니까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가난하지만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하면서 라고 하면 이상해지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와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니까 빵과 우유를 마셔버렸네. 빵을 마시면 안 되겠지. 빵 마시면 아마 죽어져. 그러니까 빵은 우유와 달리 마신 거니까 자 여기서 빵은 먹고 우유는 마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문제는 다 그거에 관한 거예요. 더 앞뒤 호흡시키는 거고 9번까지 지금 한 번에 싹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뒤에 6강을 보겠습니다. 6강은 문장 성분의 올바른 사용 이렇게 되는데 그 51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일단 51쪽 한번 보세요. 궁금이 문법이라고 돼 있죠. 내 말이 전혀 도움이 되었어. 전혀? 무슨 말이야? 아, 정말 도움이 되었어. 다행이구나. 나한테 빨리 보내줘. 응? 빨리 달라고. 뭘 말해야지 뭘 달라는지 건지 말해야 주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면 지금 뭐 한 거야? 뭔가 말을 잘못 쓰거나 뭔가 빠뜨리거나 이런 거니까 문장 성분의 올바른 사용이란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이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뭔가 그 빠져있는 거, 생략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돼서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 필요한 성분 자체, 필요한 성분이나 또는 뭐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올바른 사용을 알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생략된 건 뭐 해야 돼? 쳐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단어가 그러니까 필요한 성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올바른 걸로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이라는 건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얘기 나오죠. 기수가 보낸 문자를 보고 잠시 고민을 했다. 어제 내가 해준 말이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전혀란 말이 있으니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전혀를 정말로 문자를 다시 보내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어제 약속했던 동아리 배지를 달라고 했더니 모른 척하려 했다. 알고 보니 뭘 달라고 한 것인지 쓰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다. 한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짝이 맞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장 안에 꼭 써야 할 문장 성분을 빼먹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나오죠.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는 꼭 밑줄 같은 거 치거나 따로 표시해야 되는 게 짝이 맞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 중요한 말 나오죠. 짝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오해가 생기는 거니까 오해해야 돼요. 짝 자체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문장 성분 자체가 필요한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죠. 이런 필요한 문장 성분이 만약에 누락되면, 즉 빼먹으면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빼먹으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뭐한다?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오해가 안 생기려면 짝에다 맞춰야 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문장 성분 빠뜨린 거를 필요한 거는 반드시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52쪽을 한번 봐보세요. 52쪽에 그래서 필요한 문장 성분과 주요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기죠.
문장 성분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 올바르게 사용하든지 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성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책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문장 성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야? 이 문장 성분이란 거는 그렇죠. 이 성분이란 말은 다 마지막이 이렇게 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하고 이 단어라는 말은 달라요. 왜? 단어의 기준을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마지막이 다 뭐로 끝나요? 이렇게 사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사로 끝나는 거 품사. 그러면 각자 보면 단어 한 몇 개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명사, 뭐 수사, 뭐 관형사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단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은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어? 문장 성분이 나올 때 이제 보면 이 문장 성분에는 이런 게 있겠죠. 어로 끝나는 거니까 이 문장 성분 전체를 볼 때는 뭐 이런 것들 주어, 그 다음 서술어,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 보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관형어, 그 다음 부사어, 그 다음 독립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는 몇 개다? 7개다 라는 거고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라는 게 뭐냐면 어절 단위로 보란 얘기예요. 어절이 뭔데? 어절이라는 건 띄어쓰기 하고 이런 데니까 만약에 하나 이제 우리가 예를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거 몇 개 어절이에요? 그렇죠. 띄어쓰기는 이렇게 띄어줄 거니까 3어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3어절이라는 거는 뭘 의미해? 3어절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문장 성분 자체도 지금 여기서 이 개수가 몇 개구나? 3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어 개념과 문장 성분의 개념을 보면 실제로 이 단어하고 문장 성분을 볼 때 문장 성분 자체가 좀 더 큰 겁니다. 기본 라인이. 왜냐면 지금 여기서 문장 성분 3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밑줄이 뭐야? 이 밑줄이 품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보면 품사 자체가 5개인데 얘는 3개니까 훨씬 더 문장 성분이 큰 거죠. 자, 화면에 같이 보면 얘가 뭐야? 명사죠. 그 다음 조사죠. 다시 명사죠. 조사죠. 간다. 동사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단어 수가 즉 품사의 종류, 단어의 종류로 하면 어쨌든 하나, 둘, 3개인데 숫자는 5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장성 보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봐서 얘를 주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간다를 서술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학교애가 뭐야? 학교애가 지금 얘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럼 서술어 꾸미면 뭐라고 그래? 그렇죠. 부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거 하면서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써먹을 게 얘하고 얘 이런 것들인데 기본 주어는 문장의 통사들 뭐야? 주체를 쓰는 거고 서술어는 문장에서 성질 상태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간단하게 이런 거죠. 주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나 가가 붙는 게 주어예요. 통상적으로. 여기서 문장성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중요한 것만 할게요. 서술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서술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목적어는 뭐예요? 목적어는 통상적으로 을이나 르이 붙죠.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다 보면 관형어는 뭘 꾸며줘? 관형어는 통상적으로 주어 자체를 수식하죠. 부사어는 뭘 수식하고? 서술어를 수식하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 라인이 이렇죠.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게 뭐냐면 그러면 주어는 이가가 붙으면 다 주어인가? 목적어는 을만 붙으면 다 주어인가? 목적어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래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통상 요거를 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서술어 같은 동사는 보통 우리가 뭐로 봐요? 움직임을 보죠. 그 다음 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린다 이런 건 동사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다 그 다음 달리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동사죠. 형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형사 같은 경우는 뭐 이대로 보면 예쁘다 그 예쁜 상태잖아요. 그죠? 예쁘다
또는 뭐 노랗다 그런 거 보면 다 선기상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동사형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동사이면서 문장성분 따질 때는 서술어, 그 다음 명사 조사이면서 문장성분 따질 때는 부사, 명사 조사이면서 문장성분 따질 때는 주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장성분을 따지는 것과 단어를 따지는 건 분명히 뭐한다?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장성분 물어보는데 품사 따지면 이상하고 단어 물어보는데 품사 따지는데 문장성분도 잡으면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볼 때, 자,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건 이제 지워도 되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철수만 학교만 간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철수는 학교도 간다. 이런 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철수 학교 간다. 이런 문장이 있어도 문장성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잘라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를 때 여전히 얘네들은 전부 다 주어고 여긴 다 똑같으니까 무조건 서술어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는 전부 다 뭐냐면 부사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가가 붙는 게 주어고 을을 붙는 게 목적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용례식에서 하나를 그냥 같이 보면 뭐 철수가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나올 때 뭐 밥만 먹는다 아니면 밥도 먹는다 아니면 밥 먹는다 이렇게만 바꿔줬을 때 다 똑같은 거죠. 그죠? 바꿨을 때 그러면 어쨌든 얘는 을로 나왔으니까 목적어이긴 한데 그럼 얘네는 뭐냐? 이렇게 생기는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도 이것도 다 뭐냐면 전부 다 목적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뭘 생각해야 돼? 이가가 붙는 거 아니고 목적어 자체가 을을 붙는 게 아니더라도 물론 이런 것들 뭐라 그래? 이런 거를 주격조사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격조사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배우냐? 이런 거를 우리가 보조사로 배우잖아요. 그 다음 여기도 요거 그럼 똑같으니까 보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는 느끼는 게 있지. 보조사가 붙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이가가 붙을 수 있는지 또는 을름이 붙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또는 지금 여기처럼 생략한 것도 있잖아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한다? 만약에 이런 거 들어올 때는 이게 과연 문장성이 뭐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만약에 여기다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뭐로 해야 돼요? 주어하고 부사로 넣는 거죠. 그 다음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주어하고 목적어로 넣는 거죠. 왜냐면 철수이 이건 안 되죠. 철수를 밥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는 이가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만약에 이가가 없으면 판단해야 되고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을을이 없을 때 을을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로 본다? 부사어로 보고 목적어로 본다. 그 다음 주어로 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를 알 상태에서 이 호응 관계를 보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나오죠. 필요한 문장성분 갖춰 쓰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 필요한 문장성분 갖춰 쓰기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필요한 문장성분 자체를 갖추어 쓰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제 조건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른 말하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생략한 거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개가 나오잖아요. 주어를 갖춰 쓰거나 목적어 갖추거나 부사어 갖추거나 이렇게 되는 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주어 갖추기에는 주어가 빠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나 가 이렇게 들어갔은 게 뭐가 빠져야 되는 거고 목적어 갖춰 쓰기라고 한다면 을로 들어가는 것 중에 뭐 하나 빠진 거고 부사어 갖춰 쓰기라고 한다면 보통 부사어가 에 이런 게 붙은 거니까 에나 에게 이런 게 붙는 게 하나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빠지면 문장이 뭐가 된다? 잘못된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죠.
주어가 갖춰 쓰기.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뒤에 있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밑줄 쳐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할 수 있대. 하지만 같지 않으면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럼 이 문제를 볼 때 당연히 뭘 알아야 돼? 그렇죠. 뭐예요? 앞에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주어가 뭔지 모르면, 앞문장의 주어가 뭔지 모르면 뒤에 문장의 주어가 뭐가 생략되는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주어의 개념 자체를 알고 그 앞문장에서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건우는 독서실 가서 책을 읽었다. 이 경우에는 건우는 이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건우는 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미. 그죠? 건우는 독서실에 뭐 다 안 쓸게요. 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얘가 실제로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건우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뭐 한 거예요? 주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가 대신에 은는 또는 만도 이런 식의 뭐 하냐면 보조사들을 좀 많이 써요. 지금 여기서 주어 보조사 개념과 주격 개념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적조사들을 알려줬잖아요. 복조사와 보조사는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나오는 이 보조사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뭐였어? 은는, 만도 또는 까지, 뭐 밖에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뭐냐면 보조사들을 봐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그래서 주격조사가 은는 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면 큰일 나죠. 주격조사는 절대로 은는 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여기에도 목적어 자리에나 부사어 자리에도 충분히 얘네들은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학교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도 학교는 간다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 특히 얘네 4개 잘 나오는데 이거 꼭 보조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주어를 찾았으니까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은 거 생략했죠. 근데 두 번째로 보세요 한번.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근데 무엇이 개통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이렇게 만들었죠. 언제 공사가 개통될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하고 뒤에가 주어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써보면 되죠. 다 본 적 없지만 뭐 이거죠?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앞에처럼 언제 시작되고 언제 공사가 개통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왜? 공사가 시작된 게 맞지만 공사를 개통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딱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앞문장과 뒷문장에 즉 여기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앞문장일 거고 이게 뒷문장일 텐데 앞문장과 뒷문장에 보통 뭐가 달라요? 지금 주어 자체가 현재 딱 볼 때 다른 문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생각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게 개통되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했어요? 도로가 이런 식의 형태에서 개통될 수 있는 것 또는 뭐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다리가 이런 거 정도를 한번 아니면 철도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해야 돼? 아 얘가 주어이고 실제로 생략된 거 자체가 얘하고 동일 주어를 가진지를 반드시 판단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갖춰 쓰기. 방금 전에 목적어 뭐였어요? 을을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를 반드시 밝혀줘야 된다. 자, 타동사란 말은 보통 뭘 얘기한 거야?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타동사는 이 차례 뭐야? 타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동사 안에서 나눠진다는 건데 자동사는 목적어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타동사가 나올 경우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문장이 이상할 거니까. 그래서 수연이는 부모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뭘 드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선물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우리가 볼 때 뭐 한 거야? 그럼 실제로 이 드렸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드렸다 자체가 타동사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와 갖춰 쓰기. 부사를 필요로 한 서술가 쓰인 경우는 그 부사를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성진이를 삼았다. 그러면 육간대사가 이거죠. 실제로 여기도 보세요. 육간대사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뭐로 돼야 돼요? 그렇죠. 주어가 돼야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조사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육간대사는 성진이를 삼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진이를 무엇으로 삼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문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삼았는지를 반드시 써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생각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뭘? 제자로 삼았구나. 그럼 여기다 제자로가 뭐가 되는 거야? 부서가 되는 거죠. 왜? 뒤에 있는 삼았다가 꾸미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실제로 보세요. 그러면 부사어나 관용 같은 경우는 아까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이런 4개를 다 뭐로 하고요. 이런 거를 문장의 주성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략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수식성분이나 부속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꾸며주는 거니까 문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는데 이런 부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사를 그래서 필수 부사라고 얘기해요. 필수적 부사 또는 필수 부사. 그러니까 이렇게 필수 부사는 반드시 문장에서 필요하다. 물론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필수 부사라는 말 자체를 직접 쓰진 않는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단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뭐 서술 잘했어요 이런 거에서 나중에 가면 똑같은 이론에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어쨌든 부사가 생략되면 문제가 즉 문장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불필요한 성분 없애기라고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그럼 불필요한 성분 없애기는 말 그대로 뭐야? 필요하지 않은데 들어가 있는 거니까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문장은 실제로 문법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게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그럼 반복되는 단어 한 문장에 반복되는 어휘는 생략하는 게 좋다. 물론 생략하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우리가 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만 뭐 한다는 거야? 실제로 반복되는 거 우리말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럴 땐 생략한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그 학생은 성실한 성품을 지닌 학생이다. 그러면 앞에 이미 학생이 나왔으니까 반복되는 학생을 한 번 정도 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성실한 성품을 지녔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의미 겹치는 단어. 얘 별표. 왜냐면 얘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말이 중독되는 표현은 삭제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의미가 같은지를 알아야지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얘는 문법 문제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 문제의 풀이가 되는 거죠. 단어의 뜻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못 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고한 대로 시험을 보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고라는 단어에 미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중복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미리라는 말과 예고라는 말은 의미가 서로 같다는 걸 알아야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고한 대로 시험을 보겠어요. 이러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 미리 뭐 시험을 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성분간의 호응. 성분간의 호응에서는 주어 서술의 호응, 부사 서술의 호응, 목적어 서술의 호응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응 관계가 깨져도 뭐가 되는 거야? 문장은 어색하게 된다. 처음에 나오죠. 주어 서술의 호응. 문장의 기본이 되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어젯밤에는 비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비는 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거야? 이렇게 보면 비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호응 관계에서 볼 때 바람은 불 수가 있는데 비하고 이렇게 호응을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비가 내리고 그 다음 바람이 이런 식으로 써서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서술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 자체가 현재 얘하고 호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뭐한다? 집어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장점은 착하고 성실하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볼 때 보통 이렇게 써요. 뭐뭐는 또는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를 통상적으로 호응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는 이거 맞아. 뭐뭐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응관계에 있는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장점은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 앞에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면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겠죠?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부사어 서술호. 부사어 중에는 특정한 서술어와 짝을인 경우가 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다. 근데 나오죠. 결코라는 거는 부정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그래서 결코가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 뒤에 같이 나오는 게 부정문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 부정문 보통 뭘 써요? 그렇죠. 안을 쓰거나 옷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부정문을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꼭 뭐한다? 부정문하고 호응한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비록 가난하면서 그는 행복하셨다. 근데 비록은 밑에 나오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일지만 이와 같이 보니까 비록이 나올 때도 뭐 해야 돼?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얘네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국악절에 정한 거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는 부정문과 비록이 나올 때는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이런 식과 호응관계 있다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거는 평상시에 기억하지 않으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해요. 긍정도 가능하고 이제 부정도 가능해요. 둘 다 맞아요. 과거에는 너무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은 틀렸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나빠요 이렇게만 썼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체가 많이 쓰는데 긍정문에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많이 쓰니까 막상 또 쓰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 학자들이 그래 너무를 원리는 부정에만 쓰는 거지만 긍정에 쓰는 것도 허용하자고 해서 이제는 이 두 개가 너무 좋아요 너무 나빠요 둘 다 괜찮습니다. 얘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우 같은 경우는 보통 긍정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우 좋아요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목적어 서술형 조사와 와가나 이날에 연결되는 목적어 경우는 서술어로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경우도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아요. 필요한 게 뭔가나 빠진 거예요. 지금 보면 진수는 빵가루를 마셨다. 근데 빵은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진수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는 호응되는데 분명히 을 나왔으니까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서술어 호응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빵에 해당되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뭐가 없어요. 서술어 자체가 현재 안 나온 상태죠. 그래서 밑에처럼 빵을 먹고 그 다음 우유를 마셨다 이렇게 고쳐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목적어죠.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지금 이 서술어 자체가 누락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아까와 똑같아요. 이가가 나온 거는 주어고 을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목적어라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장 한 문 자체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52쪽에. 52쪽에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잘 맞게 떨어졌어요. 오늘은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맑다. 눈이 와서 길이 몹시 미끄럽다. 내 동생은 지금 자기 방에 있다. 나는 세계를 물리한 자가 되고 싶다. 이 경우에 보면 다 주어가 생략된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하늘이라는 주어를 갖고 있죠. 보통 이가를 갖고 있는 거 먼저 찾으니까. 두 번째 눈이 와서 그 다음 길이 미끄럽다 라고 하면 눈이나 뭐 길이 이런 식의 지금 잘 주어들이 있죠.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 네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뭐가 없어. 그렇죠. 이가가 없죠. 이가를 바꿀 수 있는지 봐야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내 동생이
지금 자기방에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주어져.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가 주어져. 근데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주어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분증은 오매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신분증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신분증이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주어가 안 되잖아요. 대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집어넣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봐야 돼요? 목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생략된 문장 성분 자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 뭘 집어넣어야 돼? 뭐 사람이 신분증을 몸에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전제조건의 주어가 생략되는 겁니다. 자, 2번. 필요한 문장 성분 다 갖추지 못한 문장. 실제로 1번, 2번, 3번, 5번 다 잘 갖췄어요. 이건 뭐 딱히 안 봐도 되고 4번만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현수는 여행지에서 그림 엿서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현수는 여행지에서 이런 여행지에서 그림 엿서를 보냈다. 잘 보세요. 이거 그냥 보면 여행지에서 그림 엿서를 누구한테 보낸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누구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 자체가 일단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 그러면 현수는 여행지에서 그림 엿서를 뭐 누구에게? 그림 엿서를 여기다가 뭐 영수에게 보냈다. 이런 식의 문제 필요하다면 여행지에서 영수에게 그림 엿서 보냈다 이렇게 하던지. 그러면 영수에게가 주인을 보냈다고 꿈이 됐으니까 얘가 뭐예요? 부사어죠. 그럼 이때 부사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필수 부사어가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부사어 자체가 생략됐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재되지 않은 부분 찾아 고쳐 쓰세요. 이 안건은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반수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3번에서. 근데 과반수라는 자체를 볼 때 뜻이 어때요? 과반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 자체가 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상이란 말을 갖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과반수 자체가 이미 절반 자체를 넘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래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4번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이것도 1번, 3번, 4번, 5번 다 적절합니다. 어법대로 갖고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찾아보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경우 4번에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중국은 인구와 땅덩이가 넓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구는 넓다고 쓰지 않죠. 땅덩이는 넓다고 쓸 거고.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면 뭐 하는 거야? 인구에 해당되는 서술어 자체가 그렇죠. 빠져 있는 거죠. 즉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많고 그 다음 땅덩이가 넓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5번은 밑줄친 부서. 아야, 친절하다. 둘 다 부서를 알려줬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간이란 말과 그 다음 별로라는 건데 기억할 것. 여간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아까 안 나왔지만 얘는 부정문하고 어울립니다. 얘는 부정문하고 호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별로라는 것도 똑같이 부정문하고 호응하게 되어 있어요. 통상 이것도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죠.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별로 뭐한다 이것도 부정이니까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죠. 그럼 여기서 부정을 잘 안 올렸죠. 이렇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부정문하고 호응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거 고칠 거고 부정문의 종류가 안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고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목적어 서술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은 사실 1번, 2번, 3번, 5번 다 적절해요. 그럼 우린 적절하지 않은 것만 한번 고쳐볼까요? 자, 그럼 6번에 4번에 보면 나오죠. 그는 쉬는 시간에 바둑이나 책을 읽는다. 자, 앞에 필요한 거 빼고 바둑이나 책을 읽는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책은 실제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바둑은 읽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도 뭐 한 거야? 바둑에 해당되는 지금 서술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바둑을 뭐 두거나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바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해서 호응 관계를 볼 때 지금 서술어가 적절하게 호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얘가 왜 바둑이야? 아, 왜 목적어야? 이렇게 의미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 목적어고 서술어니까 목적어 서술어.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에서 호응 볼 때 중요한 게 있어.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부사어가 뭔지 이런 게 뭔지 모르면 문제가 고쳐도 어떤 성분이 호응된 거야. 문제를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얼마를 바꿔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주어, 목적어 이런 거 서술어 다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4쪽으로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54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에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주어 생략하고 연결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분명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만 주어가 생략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보면 그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앞에하고 뒤에하고 주어가 다 똑같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합니다. 뭐? 체육 시간에 지금 1번에 3번을 보면 체육 시간에 1부는 이렇게 농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1부는 축구를 했다. 이 문장은 쉽게 보면 뭐 A라는 그룹은 농구를 했고 그 다음 뭐 B라는 그룹이나 모듬은 축구를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봐. 그럼 어떻게 돼요? 1부는 농구를 했고 축구를 했다. 그럼 이 A가 농구하고 축구를 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하면 돼? 이렇게 1부를 생략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주어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주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문장의 의미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 3번. 얘는 생략하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보면 나오죠. 관용어 부사어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이다. 그런데 관용어나 부사어가 뒤에 오는 말과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미를 중복되는 관용어나 부사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1번은 2번은 4번은 5번은 지금 뭐 하냐면 의미가 관용어 부사어와 뒤에 오는 말에 중복됩니다. 1번에 있는 연유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연유는 보통 뭐 이틀, 3일 정도 계속된다는 휴일이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쓰는 의미가 없죠. 2번 같은 경우 요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간단하게 줄여 쓰는 걸 요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히와 요약은 의미가 중복되어 있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시끄러운 소음, 소음 자체가 이미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그럼 시끄러움과 소음의 의미가 이거 중복되죠. 그 다음 5번에 온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정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정이라는 의미니까 이것도 따뜻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이 문제는 결국 뭘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의 뜻이죠.
연유하고 유약하고 소음하고 온정의 뜻을 모르면 이 문제 자체를 답을 맞출 수가 없죠.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 문법도 중요한 건 뭐? 단어의 뜻.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은 1번만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생략했을 때 비문이 되는지 즉 문장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판단하면 되죠. 2번에 나무 히스를 보관했다면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삼았다. 뭘 삼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 그림을 흡사하여 구별이 없다. 뭐 흡사한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집에 가는 길에 편지를 넣어라. 어디다 넣은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면 문장이 이상해요. 근데 첫 번째 나는 어제 친구가 많았다. 문장이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 1번. 그 다음 4번 부사와 서술은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지성이는 축구하는 걸 전혀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 또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전혀라는 말은 보통은 왜요? 이렇게 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이런 것처럼 부정문과 호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전혀를 살려줄 거면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이 싫어한다를 만약에 살려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무척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뭐 너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이건 부정문이 사라지는 거니까 전혀는 뭐한다. 여기서 볼 때 전혀는 부정문 호응한다. 그러니까 부정문의 종류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주정문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5번에 지금 여기는 여기가 문제예요. 5번 같은 경우는 결코 옹호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결코도 또 뭐냐면 부정문 호응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결코 직접 그린 작품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동아리에 가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코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반드시 이런 거 써줘야죠. 그래서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면 반드시 같은 경우는 긍정문하고 호응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코 오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부정문이죠. 아 얘가 부서 그죠? 왜냐면 서술로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답이 5번처럼 부서와 서술의 호응 관계가 안 맞다. 그래서 알맞은 부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6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밝히고 바르게 고쳐주세요. 자화상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주어가 뭔데? 지금 보면 주어가 뭔지를 못 찾으면 이 문제를 뭐 할 거예요? 전화를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어를 보면 여기죠. 자화상이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림이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호응을 만들으니까 자화상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림이다. 이래야지 자화상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6번 같은 경우에 보면 나오죠. 6번은 이렇게 고쳐주고 실제로 주어와 이런 서술어 자체의 호응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어가 사실 두 개가인데 화가가 그린다, 자화상을 그림이다 이렇게가 서로 호응 관계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장이 쭉 나왔는데 기업은 부서를 필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추구한다. 왜냐면 친구들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써야 돼. 아니 그럼 누가 꼭 실제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 근데 틀림없이보다는 자치지라고 쓰는 게 낫죠. 왜냐면 서술어 호응과 틀림없이 서먹해진다.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무렴 내가 너를 미워서 그랬겠니? 이런 경우인데 밑째, 너를 미워해서 그러겠니? 왜냐면 목적어하고 서술어 호응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너를 미워서 그렇겠니가 아니라 미워해서 이렇게 잘 붙였죠. 네 번째, 가장 좋은 것은 그 리을은 풀리도록 해보자는데 도대체 뭐가 풀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해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어와 호응하지 않음으로 가르스다를 붙인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볼 때 그 여기서 주어가 뭐야? 가장 좋은 것은 여기가 주어죠. 뭐뭐 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미음은 뭐예요?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가려 쓰는 거 좋다 이게 아니라 가려 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아니네. 이렇게 또 것이다를 두 번씩 쓰는 거니까 가려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이게 맞겠네요. 아니면 것이다 중복되니까 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호응관계를 이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답 5번. 그냥 가려 쓰다고 붙이는 게 아니라 가려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8번, 1번을 알맞게 돼 있어요. 나머지만 고쳐볼게요. 2번 같은 경우 이제 눈에 보이죠. 수배에서는 다람쥐는 뭐 띄고 새들은 지적입니다. 왜냐면 다람쥐는 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동생은 나보다 키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근데 키는 나가는 게 아니죠. 많이. 키가 많다는 표현을 안 쓰니까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 내 꿈은 변호가 되어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 근데 내 꿈은 이라고 나오죠. 뭐뭐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응관계를 이루게 돼 있으니까 내 꿈은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그 다음 네 번째도 그렇다면 다섯은 똑같아요.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스마트폰을 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그럼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스마트폰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 경우는 좀 주어가 뭐예요? 이 경우의 주어는 선물이 주어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뒤에를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스마트폰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9번에 1번 같은 경우 우리도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고 했으면 도대체 뭐가 시작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9번 같은 경우에 기억은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시작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금 뭐예요? 그렇죠.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성분이 뭐가 빠졌는지 파악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억.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그죠? 맛있게 먹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건 뭐예요? 목적어는 과거에 생략한 거죠. 세 번째 기억.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되어 있다. 뭘로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사막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뭐예요? 필수 부서가 되겠죠. 이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반드시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반드시는 이거 긍정하고 호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 4번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줘야죠. 아니면 반드시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뒤에 56쪽을 넘어가세요. 56쪽은 수능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3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죠? 뭐 1번 문제를 보면
근데 고3 문제가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제가. 자, 1번에 보면 기역미음의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볼 때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자, 고쳤죠?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우리가 볼 때 고칠 때 우리가 이상하죠. 발을 넣었다를 지금 1번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볼 때 발을 넣었다 이렇게 된 거를 지금 밑에서 잠깐만 그죠? 앞에 좀 빠졌죠. 그죠? 기억이 볼 때 그죠? 이렇게 해서 발을 넣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수정한 거에서는 하나 집어넣죠. 물에 발을 넣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밑에 선지를 보면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관형어라고 얘기한 건데 실제로 얘는 관형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물에는 넣었다는 꿈이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처음에 할 때 했잖아요. 서술어를 수식하는 건 뭐다? 부사어다. 그러면 1번 자체 목적어인 발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예요? 서술어인 넣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관형어 부사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이것들은 이제 문제들하고 좀 연결된 것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바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것,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응관계를 이뤄야죠. 그러니까 이번은 알맞게 된 거고. 세 번째 불편을 겪고로 고쳤죠. 그러면 불편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목적어죠. 그러니까 3번도 알맞게 된 거죠. 네 번째 우리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야?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를 써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알맞게 고쳤죠. 그 다음 여가는 통상적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부정하고 호응하게 돼 있어요. 여가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호응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밑에서 그게 고친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을 이면하고 호응해야 한다. 알맞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수정한 문장이 다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수정을 잘못된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한 이유가 잘못된 걸 찾는 거죠. 문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단순하게 틀린 거 찾으세요 이게 아니라 다 알맞은 거 주고 틀린 이유를 그러니까 고친 이유를 잘못 고친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 7쪽 2번에 보면 나오죠. 보기와 같은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모두 그런 것은 그래서 처음에 기억은 주어 서술어, 니은은 부사어 서술어, 디귿은 목적어 생략, 리을은 피동의 중복 뭐 이렇게 나오는데 피동 중복이라는 건 오른쪽에 그냥 설명에 나왔으니까 뭐 지금 여기서 피동까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밑에 문장을 보면 그 프로를 쓰면 비록 초보자에서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를 볼 때 바뀐 게 뭐예요? 문서를 이게 없었는데 바꾸면서 이렇게 문서를 이걸 갖다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보여요? 또 하나 보면 이거죠.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되는 초보자일수록 이걸 좀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그 초보자일지라도 이렇게 고쳤잖아요. 그러면 목적어라는 건 얘 문서는 뭐야? 이건 목적어 누락이죠. 이걸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에 무조건 디귿이 하나 포함돼야 되네.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앞에를 봐야 돼요. 이거 안 썼지만 비록 초보다일수록 이거를 비록 초보다일지라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록이 뭐야? 비록에 해당되는 거는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가서도 호응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뭐이다, 초보다이다 이런 식으로 꾸며지니까 이거 서술어 꾸미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 그렇죠. 부사어예요. 그러면 부사어의 호응관계가 안 맞는 거 붙여준 거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방금대로 하면 얘가 니은이죠. 그 다음 얘가 디귿이고. 그죠? 그러면 저는 나왔네. 니은 디귿. 3번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고3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문장 성분이 뭔지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6강은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는데 이 6강에서 꼭 볼 거. 호응관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호응보다 더 중요한 거. 문장 성분의 종류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부사가 뭔지, 그 다음에 뭐 관용어가 뭔지 이런 식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아까 볼 때 분명히 특정 부사어들, 부정문과 호응하는 부사어들은 따로따로 뭐 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어들을 볼 때 어떤 게 호응관계 이런지 그 단어를 많이 보고 문장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